제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아, 너 PHM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지켜야 될 룰은 딱 하나 있죠. 절대 팀메이트랑 사고를 내지 말라. 한 경기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5만 유로요. 1년에? 1년에. And they're going, I can't believe it, going through into Slaughterback, a big incident and a big roll!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정말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이분을 모신 거에 대해서 영광이고, 신우현, 마이클 신, 현재 포뮬러3, 유로컵 3에 나가고 있는 대단한 선수, 한국인 유일의 포뮬러3 선수, F3 선수, 신우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신우현 선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채널을 보시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레이싱이 한국에서는 그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레이싱을 치고 영상들을 스크롤링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썬더볼트님 채널이 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카트를 탔던 사람으로서 네. 이제 카트 콘텐츠도 좀 있어서 네. 그것도 좀 봤고요. 제가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고 너무나 영광이고, 포뮬러3 드라이버가 제 채널을 보신다니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이죠. 새로운 포뮬러3 챔피언십으로 FIA 포뮬러3가 개편된 이후에 최초의 한국인 드라이버로서 참가를 하고 있고, 커리어 소개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 정말 폭풍같이 질주를 해오신 커리어. 2020년 한국에서 카트 데뷔, 로탁스로 데뷔해가지고 노비스, 루키, 시니어 클래스 바로바로 뛰어넘으면서 한국에서 최종 시니어 클래스 준우승한 다음에 2021년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JHR 디벨롭먼트에서 F4 브리티시 챔피언십에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22년도에 F4 브리티시 챔피언 브랜제츠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 23년도에 PHM 레이싱에서 헝가리 FIA 포뮬러 3 챔피언십에 데뷔를 하셨고, 그리고 현재 2022년 포뮬러 리저널 오세아니아에서 우승 및 다수 포디엄, 그리고 유로컵 3에서 3위 2회를 달성한 대단한 드라이버입니다. 저도 2020년에 레이스에 데뷔했습니다. 우리 네, 레이서로서는 동창생이네요. 레이스로서 동기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레이서가 되어야겠다고 한 결심.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했다기보다는요, 이제 뭐 재밌는 걸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나 네. 자전거 타는 거나 이제 스케이트보드 등 뭐 타고 조종하는 걸 되게 즐기는 편이었어요. 이게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계기는 또 무엇인가요? 계기가 코로나였어요. 이제 제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들어오게 됐고, 이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파주 스피드파크에 가서 네. 레이싱 카트를 처음 타보게 됐죠. 그날이 저한테는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 된 게 뭐냐면요, 직선에 나와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그 짜릿함과 그 가속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난 이걸 꼭 하고 싶다 라는 이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코로나라는 기회와 그때 네. 생긴 시간과 그리고 우연히 카트를 탔을 때 그 짜릿함, 이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군요. 네, 저도 이제 그때를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놀랄 때가 있는데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이제 싱글시터 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어도 한 9살에서 10살쯤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16세예요. 16세.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뭐 극복해야 될 게 있었는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되게 따라잡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레이싱은 이제 스피드 스포츠이긴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게 절대 급하면 안 되거든요.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는 드라이빙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커리어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쵸. 둘 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늦게 시작한 건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트레이닝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성적이 될 대로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나는 이 정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이 안 좋거나 아니 딴 선수 때문에 리타이어해서 성적이 나빴을 때
특히 이럴 때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카트를 딱 1년도 거의 다 안 타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국으로 넘어가셔서 F4를 타시게 됐잖아요. 그쵸. 그렇게 급발진을 하시게 된 경위라 네. 그리고 넘어가셨을 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카트를 처음 타보고 나서 그때는 당연히 이게 제가 직업으로 할 건지 모르고 네. 적어도 취미로는 몇 번을 더 해보고 싶다는 네. 마음이 있었어요. 시합을 나가서 이제 포디움도 오르니까 이제 한국에서요. 더 좋아지고 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난 거죠. 이제 시니어 클래스까지 갔을 때 그때는 좀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요. 계속 하고 이걸 내 직업으로 만들고 싶으면 해외 나가서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고 레이싱에 몰두를 하는 건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시작한 지도 오래 안 됐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아 이게 싫다 그러면 좀 망한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일단 영국에서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레이싱을 하는 건 어떠냐 물어봤어요.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영국에 가게 됐고, 영국에 가서 원래는 카트를 탈 예정이었어요. 왜냐면 카트를 한국에서 많이 안 타고 넘어가서 바로 포뮬러로 들어가면 준비가 안 됐을까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포뮬러4를 하는 애들의 나이를 보고 보통 한 15살, 16살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벌써 저 16살이고 좀 있으면 17살 되는 나이여서 아, 안 되겠다. 바로 포뮬러4로 들어가자. 대신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한 상태로 들어가려 해보자. 2021년 겨울 동안 연습을 많이 했죠. 영국 서킷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 팀들 아니면 한 팀만 이제 서킷을 빌려서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연습하는 과정을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테스팅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거기에 지인이 없으니까 팀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테스팅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잡고 그리고 계약서랑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 한국에서 카트장에서 만난 이제 그 선수의 아버지를 통해서 매니저를 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니저를 통해서 JHR 팀을 만나게 됐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로 많은 카트 선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넘어갈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신우현 선수도 직접 겪으셨고, 뭐 언어는 괜찮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영어가 잘 돼서 다행히 그 팀들과 다른 선수들하고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언어라든지 뭐 문화적 차이는 그나마 좀 영미권에 계셨기 때문에 좀 나으셨던 걸로. 네. 이렇게 월반을 하신 거잖아요. 월반을 해가지고 이제 카트에서 갑자기 포뮬러4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포뮬러4에 그리고 레이싱의 가장 명가인 영국에서, 그것도 해밀턴이 그렇게 많이 탔던 그 브랜즈 해치에서 우승을 하시게 됐어요. 네. 이때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브랜즈 해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영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서킷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레이서들은 다 하나씩 잘 맞는 서킷들이 있어요. 아, 그죠. 자기 드라이빙 스타일에도 그렇고, 저한테는 이제 브랜즈 해치가 영국 서킷 중에서는 탑이었던 거죠. 레이스 2를 이제 폴로 시작하게 됐어요. 브랜즈 해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추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좁잖아요. 네, 좁기도 하지만 이제 위아래로 서킷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네네. 하고요. 사고 날 가능성이 좀 큰 서킷이에요. 연석 있고 아스팔트가 없고 바로 그냥 그래블이나 잔디예요. 잔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벽을 받거나 아니면 좀 차를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서킷인데, 추월하기 어렵다 보니까 폴에서 시작해서 실수만 안 하면 우승을 따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브랜즈 해치 서킷은 폴 포지션이 아주 시작하기 어려운 포지션에 있어요. 그 위치가 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내리막으로 우코너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스타트 앤 피니시 라인이 언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딩 스타트를 할 때 클러치도 사용하고 악셀도 사용해야 되지만 이제 브레이크도 사용을 해서 차 굴르는 걸 멈춰야 돼요. 브랜즈 해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이제 차가 앞으로 그냥 혼자서 굴러가는 상태예요. 라이트이 꺼지기 전에
굴르기 시작하면 10초 페널티거든요. 그죠. 그 엔지니어가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너는 네가 할 것만 생각하고 실수만 하지 말라. 스타트를 일단 잘하자라는 마음이 좀 셌고요. 스타트를 다행히 잘했고 첫 랩을 마쳤을 때 1위로 라인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에는 깨달은 게 이 상태에서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다. 왔구나. 네. 기회가 왔구나. 네. 다행히 이제 실수를 안 하고 딱 이제 체커기를 받는 순간이 너무 저한테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니어 클래스에서 이제 준우승은 했지만 우승은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네. 우승이라는 느낌이 너무 새롭고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포뮬러4에 넘어와서 심지어 영국의 부포에서 바로 우승까지 한 것 때문에 현지에서의 그런 반응은 어땠나요? 발전이 빠른 선수다 이렇게들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제가 되게 고마운 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네. 계속 열심히 노력하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서는 모터스포츠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제가 한국에서 카트를 1년 타고 왔다 그러면 한국 카트는 어때?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예 한국에 이제 카트 시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죠, 많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한테서는. 22년도에 프렌즈에서 우승을 하시고 그 다음에 FIA 포뮬러3 챔피언십 헝가리 GP에서 PHM 레이싱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데뷔하신 날 직접 가서 직관을 했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신우현 선수랑 인연이 시작되는데 네. 사실 정말 이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포뮬러3 시트에 앉게 된 기회는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PHM 팀 중 한 드라이버가 이제 시즌 중간에 떠나게 됐어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제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너 PHM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경험 삼아 남은 3라운드 나가 보겠냐. 제가 이제 나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하신 이유는 저는 알았어요. 이제 아직 F3 나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당연히 성적을 낼 순 없지만 나감으로써 많이 배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게 어떤 환경이고 F1이랑 같이 레이스하는 건 또 어떤, 도대체 그 애들은 얼마나 잘 타는지 이걸 다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됐고. 시트에 처음 앉았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차는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포뮬러 차들은 이제 아무래도 다 앉는 포지션도 비슷하고 네. 만드는 회사들도 다 거의 똑같기 그죠, 때문에 네. 특별한 느낌은 굳이 안 들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F3는 F1이랑 같은 주말에 시합을 하잖아요. 네. 이제 딱 이제 첫 세션에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전부 모든 관중석이 네. 다 차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랐어요, 저는. 포뮬러3 챔피언십과 그리고 포뮬러 리저널 유로컵 요 차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올해는 요 유로컵 3에서 타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포뮬러 리저널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포뮬러 4랑 포뮬러 3 사이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포뮬러 3랑 포뮬러 4랑은 이제 랩 타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20초에서 30초 가량. 네. 그래서 F4에서 드라이버가 F3로 바로 가기는 좀 적응하기도 어렵고 가서 성적을 잘 내는 케이스도 거의 없어서 이제 F4에서 조금 더 빠른 이제 리저널을 타고 이제 리저널에서 그 다음으로 F3를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FI 포뮬러3 챔피언십 개편되기 전에 네. 그 전 포뮬러3가 지금의 리저널이다 그 성능으로 보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전에는 이제 포뮬러 3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지역 대회로 네. 다 지금처럼 하나의 챔피언십이 아니라 그쵸. 다 뭐 각 나라별 뭐 아니면은 요렇게 지역별로 열렸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포뮬러 리저널이 포뮬러 3였고 그 당시에 이제 GP3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 GP3가 지금의 FIA 포뮬러 3로 변신을 한 거죠. 이게 포뮬러 4도 그렇고 포뮬러 리저널도 그렇고 포뮬러 3도 그렇고 차랑 엔진 다
같은 걸 쓰잖아요, 모든 팀이.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하나의 원메이크 경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빨이 굉장히 크게 받는다. 그리고 또 PH 레이싱도 포뮬러에 나가지만 지금 계시고 있는 컴포즈 레이싱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또 명문 팀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드라이버의 기량도 있겠지만 팀빨을 받는 게 어떤 차이로 생기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보통 원메이크 카테고리라고 하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포뮬라 카들은 이제 셋업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셋업 차이만으로도 이제 0.5초에서 1초 가량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셋업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버의 콘피던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팀은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좀 더 차를 소프트하게 가져가고 새로운 팀은 이제 아니면 좀 더 스티프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버로서 아무래도 소프트한 차가 이제 노면이 미끄럽거나 할 때 다루기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 편함으로 인해서 이제 컨피던스가 좀 많이 생기고 랩 타임이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셋업으로도 또 좋은 팀들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케어해주는 방법도 달라요. 왜냐면 이제 팀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용할 수 있는 버젯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좋은 팀 같은 경우는 기어박스 오일을 매 시합마다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터보를 1년에 3개 정도 쓰다든지 이렇게 부품들을 되게 잘 케어해줌으로써 이제 차에서 퍼포먼스를 좀 더 끌어낼 수가 있어요. 버젯이 좀 딸리면 아무래도 그만큼 이 차의 소모품들을 많이 갈아주진 못하겠죠. 어느 레이스나 마찬가지군요. 포뮬러, 그렇죠. 저 같은 아마추어 레이스부터 포뮬러까지. 저도 처음 시합에 나갈 때 브레이크 패드가 아까워가지고 한 경기만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안 멈춰서 사고가 났거든요. As again up the hill they go, and that's close. And they're going, I can't believe it, going through into Slotterback, a big incident and a big roll! Big roll!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3주 전 네덜란드 잔드브루트 서킷에서 굉장히 큰 사고. 포뮬러 리저널, 포뮬러 3급에서는 아마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고를 신우현 선수가 겪으셨는데 차가 날아올랐어요, 완전. 네, 제가 그거를 마침 라이브로 보고 있다가 그 사고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컨택이 있었는지. 이제 헤어핀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와서 거의 그 직선 구간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추월하던 차가 저를 인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저를 밀었는지 콘택이 생기면서 벽을 받게 되고 벽을 받고 차가 한 8번은 굴렀어요. 굴르는 와중에는 이제 들던 생각이 뭐냐면 보는 사람들은 좀 많이 놀랐겠구나. 부모님이 와 계셨었다고. 네, 이제 부모님 둘 다 이제 제 시합을 보러 왔었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저는 좀 두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바로 레이스를 나오셨어요. 그 차를 수리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예비 차량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다행히 다른 팀이 차를 빌려주고 다음에 시합을 참가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바로 다음 날 본인이 내가 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신 거예요? 네. 사고 난 후에 이제 메디컬 센터에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걸 했어요. 제가 레이스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다행히 그 의사들은 제 문제 없다 해서 참가할 수 있다 그러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드라이버로서 사고가 나면 다음 세션이 됐든 다음 날이 됐든 그걸 좀 극복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레이스 2가 남아 있었고 팀이 열심히 일해서 차를 준비해 줬기 때문에 그 어저께 있었던 사고를 극복할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털어낼 수 있었다. 멘탈적으로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음날 오히려 탐으로써 빠르게 극복을 했고 진짜로 극복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포디움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고를 겪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차를 타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가가지고는 포디움까지 오르셨는데 유로컵도 굉장히 치열하죠?
그쵸. 굉장히 치열하죠. 왜냐면 이제 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카트에서 잘 타던 애들이 포뮬러로 가고 네. 포뮬러 4로 가고요. 이제 포뮬러 4에서 잘 타던 애들이 포뮬러 리저널이나 유로컵으로 가고 거기서 잘 타는 애들이 F3로 가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계속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F2나 F3 레벨까지 가면 참가하는 선수들 50%들은 다 무슨 챔피언이거나 무슨 되게 유망주들밖에 없어서 네. 전부 다 내가 차 제일 잘 타는 사람이다, 챔피언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그 선수들이 또다시 거기서 걸러져가지고 그 상위 클래스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선수들끼리의 뭐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이 너무 불붙어서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끼리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같은 팀 팀메이트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딴 팀에 있는 선수들. 이제 팀메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팀이라서 훨씬 더 친하죠. 이제 다른 선수들보단. 하지만 이제 팀메이트라고 해서 너한테 뭘 양보해주거나 이런 건 절대 없고요. 그쵸, 예. 하지만 지켜야 될 룰은 딱 하나 있죠. 절대 팀메이트랑 사고를 내지 말라. 팀 입장에선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제 F1에도 마찬가지로 네. 절대 팀메이트랑 부딪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콘. 오콘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상위 클래스로 발탁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선수의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챔피언을 하면은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그 선수의 그런 잠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쵸. 또 그런 포텐셜을 보고 당장 성적이 안 좋지만 또 끌어올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지 네. 되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팀이 선수를 고를 때요. 아니, 이제 선수를 고른다기보다는 이제 선수한테 오퍼를 할 때 어떤 걸 보냐면요. 일단 기록들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느 레벨에서 시작했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드라이버들을 데리고 테스팅을 가면서 오디션 같은 걸 해요.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너의 실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오퍼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선수의 멘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티튜드, 태도라든지 네. 인성이나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팀이랑 오디션을 나갔는데 딴 선수들은 그 연습 끝나고 바로 집에 갔는데 이제 나만 혼자 남아서 데이터 좀 더 분석하고 팀 한 명 한 명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가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더 팀이 좋게 봐주겠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너무 예의를 차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전 세계 어딜 나가서도 이제 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게 봐준다는 거는 어디든 마찬가지. 그쵸. 그 노력한 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훈련을 평상시 어떻게 하시나, 이게 뭐 드라이빙 훈련도 그렇고 뭐 심레이싱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G포스를 받기 때문에 웨이트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트레이닝을 해요. 이제 근력하고 유산소 운동이요. 네. 한 하루에 두 번, 한 번은 유산소, 한 번은 근력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근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레이서라고 하면 아 저건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안 타봐서 그래요. 안 타봐서 그렇죠. 뭐 포뮬러까지 안 가도 그냥 저처럼 그냥 일반 박스카만 타도 굉장히 힘듦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G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포뮬러 카들은 특히 이제 스티어링이 엄청 무겁거든요. 네. 파워 스팅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뱅킹이 많거나 고속 코너에서는 진짜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상체 근력 이런 걸 좀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산소도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게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아드레날린도 높이 치고 올라가고 이제 대부분 시합들이 더워요. 이 유산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시합 중에 맥박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집중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른 코너가 탁탁 이어지는 구간에서 숨쉬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압박감까지 받으시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레이서들 중에서 코너에서 숨쉬는 레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집에 하나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엔 좀 많이 못했고 이번에 돌아가면 좀 아이레이싱 같은 경우나 아세토 코르사로 네. 좀 많이 연습하려고요. 거의 아이레이싱을 영국에서도 아니면 유럽에서도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아는 레이서들은 거의 다 아이레이싱 하는 것 아이레이싱. 같아요. 연습하려고는 이제 집에 있는 시뮬레이터보다는 이제 팀에 가서 팀 시뮬레이터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럼 팀 시뮬레이터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이레이싱인가요? 아니면은 별도의 전문적인 시뮬레이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나요? 대부분 팀들은 이제 자기만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 이제 시뮬레이터 룸이라 그래서 이제 네. 깜깜한 방에 이제 스크린이 아닌 약간 프로젝션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네. 나오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레이싱 같은 경우는 여가 시간에 네. 많이 하고 레이스가 금, 토, 일 있으면 네. 팀의 월화 아니면 월화수까지 시뮬레이터를 하다가 시합 복장을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실차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뭐 지금 포뮬러 1도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연습을 제일 할 수 없는 스포츠가 모터스포츠인 것 같거든요. F3 같은 경우는 진짜 45분 연습 세션 하나 있고 바로 퀄리파잉 레이스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45분 세션이라고 해서 그 45분을 다 도는 게 아니고요. 이제 타이어가 되게 소프트해서 빨리 퍼포먼스를 잃어버려요. 네. 제대로 타는 바퀴는 두세 바퀴밖에 없고 그 안에 45분 동안. 내가 뽑아내야 된다. 한 개를 바로 찾아야 되는 네. 거죠. 거의 두세 바퀴 안에.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 타임이야 많이 타면은 어쨌든 근접이 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차의 퍼포먼스를 한 개까지 바로 뽑아내느냐 못 내느냐가 제가 봤을 때도 참 그런 실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신기했거든요. 포뮬러 1도 이제 연습이 안 되잖아요. 제한돼 있고 그쵸. 금요일 날 타는 거 한 번으로 새로운 서킷에서 다 그 비슷한 초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다 F4, F3, F2를 다 거쳐왔잖아요. 네. 서킷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타본 서킷이다. 어쨌든 타본 서킷이고 네. 이제 F1에 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F1을 몇 년 해본 선수들 네. 약간 해밀턴이나 알론소 같이 경험이 많아지면 네. 진짜 바로바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제가 남겨둔 질문인데 저 같은 아마추어 레이스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죠. 이제 포뮬러 3까지 가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클래스를 못 올리거나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한 경기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익 구조가 있을지. 일단 한 경기당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기보다는요. 이제 유로컵 같은 경우는 이제 45만 유로예요. 1년에? 1년에 45만 유로. 그러면 1년에 45만 유로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을까? 일단 이제 그 사용하는 새 타이어, 네. 소모품, 네. 그리고 테스트데이, 테스트. 그리고 그 시합 참가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포함 안 돼 있는 거는 오로지 이제 막 사고 났을 때 그런 비용 네. 아니면 뭐 테스팅을 더 한다든지 네. 이런 것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 뭐 현지 뭐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팀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숙박이나 예, 숙박비랑 네. 그 음식비랑 이런 거는 그 개인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뭐 스폰서십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더 많나요? 아니면은 뭐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네. 이제 포뮬라 드라이버들은 F1에 들어갈 때까지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포뮬라 드라이버들은 F1에 들어갈 때까지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 알고는 있었지만 네. 아 이제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서 네, 얘기가 네. 되는 건데
아무리 스폰서들이 많아도 포뮬러 1에 들어갈 때까지는 수익이 없고요. 네. 일단 스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일단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거의 다 내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네. 부모님이 이제 특히 그 사고 난 후에도 아주 절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니까 네,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시잖아요. 네. 지금의 위치까지 간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후배들 이 길을 따라올 사람들을 위한 조언. 그렇죠. 일단 그 한국에서 카트 타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빨리빨리 클래스를 올리고 싶어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자기가 클래스를 올리고 나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좀 급하게 올라간 편인데 그게 좀 후회가 되긴 하거든. 준비가 됐을 때 가야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됐는데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으시나 보네요. 그러면은. 네. 카트도 올라간 것도 맞지만 이제 카트에서 F4, F4에서 유럽컵 이 관계 저도 이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물론 당연히 모든 드라이버가 포뮬러 1을 꿈꾸겠지만 네. 그럼 앞으로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랑 내년 최대한 많이 드라이버로서 성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고요. 제 생각에는 2026년 F3를 좋은 팀이랑 데뷔해서 1년 아니면 2년 동안 F3에 있다가 그 다음에 F1을 노리는 게 목표예요. 2026년 F3 그 이후에 F2, F1까지 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우현 선수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분위기 좀 많이 무겁게 진행됐던 분위기인데 좀 전환을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셨던 것들 그리고 좀 신우현 선수 개인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